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다. 72세의 박정심 여사는 텅 빈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창밖을 응시했다. 5년 전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홀연히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시간은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멈춰버린 듯했다. 경기도 외곽,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넓은 단독주택은 이제 적막감만이 감돌았다. 평생을 초등학교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냈던 열정은 퇴임과 함께 사그라들었고 사별은 그 마지막 불씨마저 꺼뜨린 듯했다. 아들, 딸은 모두 출가하여 재살기 바빴고 명절이나 생일에나 겨우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다. 서예와 미나도 더 이상 그녀에게 위안을 주지 못했다. 고요함이 집안을 가득 채울수록 외로움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러던 어느 날 구청에서 운영하는 노인 정보화 교육 강좌가 그녀의 멈춰버린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더듬더듬 스마트폰 자판을 누르는 것은 여간 고역이 아니었지만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사실 자체가 오랜만에 느끼는 작은 설렘이었다. 강좌에서 배운 대로 SNS 계정을 만들고 며칠 뒤 다니엘 최라는 낯선 이름으로부터 친구 요청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의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5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지적이고 온화한 인상이었다. 자신을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교포이자 아내와는 오래전 사별하고 자녀들은 모두 성장하여 곁을 떠났다고 소개했다. 정심은 망설였다. 평생 낯선 이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던 그녀였다. 하지만 프로필 너머로 느껴지는 그의 점잖은 분위기와 어딘지 모르게 자신과 닮은 듯한 외로움의 그림자가 그녀의 경계심을 조금씩 허물었다. 친구 한번 맺어볼까? 말벗이라도 생기면 좋지. 작은 호기심과 신락 같은 기대감으로 그녀는 수락 버튼을 눌렀다. 그것이 앞으로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까맣게 모른 채였다. 다니엘 최. 그는 마치 정심의 메마른 마음에 단비를 내려주듯 다가왔다. 매일 아침이면 정심씨, 좋은 아침입니다. 어젯밤 편히 주무셨는지요? 라는 다정한 안부 메시지가 도착했고 저녁이면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저는 정심씨 덕분에 힘든 일도 있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라며 그녀의 존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었다. 그는 정심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때로는 그녀가 교직에 몸담았던 시절의 빛나는 추억을 함께 기뻐했으며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아픔에 깊이 공감했다. 마치 수십 년 지기 친구처럼 혹은 다정한 연인처럼 그는 정심에 얼어붙었던 마음을 서서히 녹였다. 정심 씨의 글을 읽으면 돌아가신 제 어머니의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때로는 제 누님 같기도 하고요. 다니엘의 이런 말들은 정심의 마음 가장 부드러운 곳을 어루만졌다. 평생 누군가를 보살피고 가르치는 데 익숙했던 그녀에게 다니엘은 보호해주고 싶은 연하의 남자이자 동시에 의지하고 싶은 듬직한 존재로 다가왔다. 그녀는 다니엘과의 대화를 통해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설렘과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자존감을 동시에 느꼈다. 스마트폰 액정 속 그의 글자 하나하나에 정심은 웃고 울었다. 남편이 선물했던 낡은 금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만약 그이가 살아있었다면 이 사람을 소개해줬을 텐데 기또 요쿤데 그레타다로우니 분명 기뻐했을 텐데 하고 생각하기도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심의 일상은 다니엘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의 메시지가 와 있는지부터 확인했고 그와 대화하기 위해 서둘러 집안일을 마쳤다. 그의 답장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안절부절 못했고 그의 칭찬 한마디에 하루 종일 소녀처럼 들떴다. 자식들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들을 그에게는 스스럼 없이 꺼내놓았다. 다니엘은 언제나 인내심 있게 들어주었고 현명한 조언을 건넸다. 정심은 이 관계가 하늘이 내려준 마지막 선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어느덧 서너 달이 훌쩍 지났다. 관계가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것일까? 다니엘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는 현재 동남아시아의 한 휴양지에서 친환경 고급 리조트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정심씨, 제가 정말 존경하고 아끼는 분께만 드리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이 사업은 곧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거예요. 정심씨의 노후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현란한 사업 계획서와 멋진 리조트 조감도, 물론 모두 인터넷에서 짝임기하거나 조작된 이미지들이었다를 정심에게 보내왔다.
이 아름다운 곳에 나중에 정심 씨를 꼭 모시고 싶습니다. 달콤한 속삭임도 잊지 않았다. 정심은 혼란스러웠다. 평생 땀 흘려번 돈을, 그것도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사람의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다니엘에 대한 그녀의 믿음은 이미 굳건했다. 그가 자신을 속일 리 없다고, 오히려 자신에게 좋은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이 투자로 큰 돈을 벌어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다니엘과 함께 꿈 같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터였다. 매일 밤 다니엘이 보내주는 조작된 높은 예상 수익률 그래프는 그녀의 불안감을 조금씩 잠재웠다. 정심씨,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 정심씨와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어요. 매일 아침 당신이 차려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함께 산책하고 그런 소박한 행복을 꿈꿉니다. 다니엘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에서도 꿀처럼 달콤했다. 결국 정심은 남편이 남긴 얼마 되지 않는 유산과 자신의 퇴직금을 합쳐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다니엘이 알려준 정체불명의 해외 법인 계좌로 송금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렘과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송금을 마친 정심에게 다니엘은 첫 투자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나의 소중한 정심씨. 이제 우리는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어요라며 가짜 투자 수익 증명서까지 보내왔다. 정심은 그 증명서를 액자라도 해두고 싶은 심정이었다. 주말 손녀 김수연의 할머니 댁을 찾았다. 수연은 할머니의 얼굴에 전에 없던 화색이 도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보기 좋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할머니의 어딘지 모르게 들뜬 행동과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 그리고 누군가와 통화할 때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비밀스러운 행동들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다. 결정적으로 할머니 방 서랍에서 우연히 보게 된 해외 송금 영수증은 수연의 걱정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5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었다. 할머니, 이 돈 뭐예요? 어디다 이렇게 큰 돈을 보내셨어요? 수연의 물음에 정심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아는 사람 좀 도와준 거야. 아는 사람이요? 누구신데요? 할머니가 이렇게 큰 돈을 그냥 빌려줄 만큼 가까운 분이셨어요? 수연의 집요한 질문에 정심은 결국 다니엘 씨라고, 아주 좋은 분이다. 내 노후를 위해서 좋은 투자를 권해주셨어라며 얼버무렸다. 하지만 정심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부터 수연은 할머니 몰래 다니엘 최라는 인물에 대해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되어 있었지만 예전에 할머니가 보여줬던 프로필 사진을 기억해내 구글 이미지 검색을 돌렸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다니엘의 프로필 사진은 해외의 한 무명 배우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던 사진을 도용한 것이었다. 수연은 심장이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다니엘이 할머니에게 이야기했다는 동남아 친환경 리조트 개발 사업 역시 인터넷 어디에서도 그 실체를 찾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거짓일 가능성이 농후했다. 한편 다니엘은 정심에게 더욱 집요하게 추가 투자를 요구하고 있었다. 정심 씨, 정말 죄송하지만 사업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지 정부에서 추가 인허가 비용으로 거액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번 고비만 넘기면 정말 상상도 못할 수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를 멈추면 우리가 함께 투자한 돈도 모두 잃게 됩니다. 제발 저를 믿고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두 사람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정심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미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간 터라 이대로 포기할 수도 없었다. 만약 사업이 잘못되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생각에 정심은 공포감마저 느꼈다. 수연은 할머니에게 자신이 알아낸 사실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정심의 반응은 냉담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니?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젊어서 사람을 너무 쉽게 의심하는구나. 정심은 오히려 수연에게 화를 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냉랭한 기류가 흘렀다. 정심은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의심을 애써 억누르며 다니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강화하려 했다. 그 사람은 나를 속일 리 없어. 나에게 이렇게 다정하고 진실된 사람인데 수연이가 오해하는 거야.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날이 늘어갔다. 다니엘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그는 매일같이 전화와 메시지로 정심을 조르고 달랬다. 정심씨,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를 믿으세요. 우리가 함께할 아름다운 미래를 생각하세요. 그의 달콤한 속삭임과 눈물 어린 호소에 정심의 마음은 속절없이 흔들렸다. 결국 정심은 마지막 남은 정기 예금을 해약하고 심지어 평생 살아온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1억 원이라는 돈을 추가로 송금할 결심을 굳히기에 이르렀다. 은행 창구 직원이 고액 송금의 목적을 묻자녀는 자식 사업 자금에 보태주려고 한다며 둘러댔다. ATM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았다. 수연은 할머니가 은행에서 집담보대출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을 엄마를 통해 전해 듣고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밤새도록 자신이 모은 모든 증거자료, 다니엘의 프로필 사진 원본 출처, 그가 제시한 사업 계획서의 허점과 조작된 부분, 유사한 수법의 온라인 사기 피해 사례 기사, 다니엘과의 통화 내용 중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을 정리한 녹취록까지를 파일 하나에 담았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비장한 각오로 할머니의 집을 찾았다. 할머니, 제발 제 얘기 좀 끝까지 들어주세요.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 보이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정심은 처음에는 팔짱을 낀 채 냉담한 표정으로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또 그 소리냐? 나는 네가 왜 그렇게 그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다. 그녀는 수연의 말을 중간중간 끊으며 역정을 냈다. 하지만 수연이 제시하는 구체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정심의 목소리는 점차 작아졌고 얼굴에는 당혹감과 혼란이 뒤섞이기 시작했다. 특히 다니엘이 보냈던 리조트 조감도가 실은 몇 년 전 폐업한 해외의 다른 리조트 사진을 교묘하게 합성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정심의 동공은 파르르 떨렸다. 할머니,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모든 게 사실이에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할머니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수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호소했다. 정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했다. 평생을 바르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자신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기극에 놀아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아니다. 아닐 거야.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리가 없어. 정심은 거의 울먹이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내가 직접 확인해보겠다. 그 사람 목소리를 들으면 뭔가 오해가 있었던 건지 알 수 있을 거야. 수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심은 떨리는 손으로 다니엘의 번호를 눌렀다. 통화 연결음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한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심씨,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혹시 돈은 준비되셨나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조급함이 묻어났다. 수연은 할머니에게 눈짓했고 정심은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다니엘 씨금, 수연이와 함께 있어요. 정심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 다니엘의 목소리가 순간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수연 씨요? 아, 따님이시던가요? 저번에 말씀하셨던. 아니요, 제 손녀입니다. 수연이 대신 차갑게 대답했다. 다니엘 최 씨, 맞으시죠? 할머니께 투자금 명목으로 지난 몇 달간 총 1억 5천만 원을 받아 가셨던데요. 그 돈 지금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당신이 말한 동남아 리조트 개발 사업, 그거 실체가 있는 사업 맞습니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유령 회사던데요. 전화기 저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심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모든 게 오해였다고, 수연이가 잘못한 거라고 말해줘. 그녀는 속으로 절규했다. 그러나 이어져 나온 다니엘의 목소리는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어린 것이 뭘 안다고 나서? 당신 할머니가 좋아서 투자한 걸 가지고 왜 나한테 따지고 들어? 나이 먹었으면 곱게 늙을 것이지 주책바가지처럼 젊은 놈한테 빠져가지고는. 그 돈? 이미 좋은데 다 썼으니 찾을 생각일랑 꿈도 꾸지 마시오. 당신 같은 노인네들 등쳐먹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세상 물정 모르는 멍청이들한테는 이 정도가 딱이야. 그것은 더 이상 다정하고 지적인 다니엘 최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싸늘하고 거친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정심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힘없이 떨어져 바닥에 부딪혔다. 화면에는 통화 종료라는 글자만 선명하게 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따뜻했던 햇살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차갑고 어두운 심연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평생 쌓아온 자존감, 마지막이라고 믿었던 사람에 대한 신뢰, 그리고 허망하게 날아간 노후 자금.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에 쟁쟁했다. 박정심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다가가 할머니의 야윈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가을비가 처량하게 내리고 있었다. 사건 이후 박정심 여사의 시간은 다시 멈춰버린 듯했다. 아니, 어쩌면 이전보다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식음을 전폐했고 방 안에 틀어박혀 세상과의 모든 문을 닫아 걸었다. 밤에는 다니엘의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평생을 반듯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그녀에게 이번 일은 경제적 손실을 넘어선 인간적인 모멸감과 자기 혐오를 안겨주었다. 한때 빛나던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고 단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수연은 그런 할머니 곁을 묵묵히 지켰다. 다니엘에게 보낸 돈을 되찾을 방법은 사실상 없었다.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점조직으로 움직이는 지능적인 온라인 사기 조직이라 범인 검거는 물론 피해액 회수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절망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수연은 할머니에게 차마 그 사실을 그대로 전할 수 없었다. 그저 경찰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대요. 너무 걱정 마세요 할머니라고 위로하는 것이 전부였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적어도 박정심 여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듯했다. 몇 달이 지나 겨울이 오고 또다시 계절이 바뀌어 2025년의 봄이 찾아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한겨울이었다.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 주말마다 할머니를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고 억지로라도 음식을 먹게 하고 햇볕을 쬐게 했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던 정심도 소녀의 지극정성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수연아, 내가 너무 바보 같았지. 평생을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던 내가 어쩌자고 그런 허황된 것에 속아 넘어갔을까. 어느 날 정심은 수연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에는 회한의 눈물이 가득했다. 수연은 할머니의 거친 손을 마주잡고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놈들이 나쁜 거예요. 할머니의 외로운 마음을 이용한 아주 악질적인 사기꾼들일 뿐이에요. 절대로 할머니 탓이 아니에요. 수연의 진심 어린 위로에 정심은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절망과 자책의 눈물만은 아니었다. 그 속에는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잃어버린 돈보다 더 아픈 것은 사람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스스로를 혐오하게 된 마음의 상처였다. 수연은 그 상처를 조금씩 어루만져주고 있었다. 수연은 할머니를 세상 밖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처음에는 집 근처 공원 산책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원예치료 프로그램 전단지를 가져와 할머니에게 내밀었다. 할머니, 우리 이거 한번 같이 해볼래요? 예쁜 꽃 심으면서 기분 전환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면 좋잖아요. 정심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복지관에서의 첫날은 어색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비슷한 연배의 노인들은 정심에게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건넸다. 그들 중에는 정심과 유사한 온라인 사기 피해를 당할 뻔했던 사람도 있었고 자식들과의 관계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면서 정심은 자신만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작은 화분에 꽃씨를 심고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면서 그녀의 마음에 아주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흙을 만지는 감촉, 새싹이 돋아나는 경이로움은 잊고 지냈던 작은 기쁨들을 일깨워 주었다. 완벽한 치유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다니엘에 대한 기억은 불쑥불쑥 그녀를 괴롭혔고 잃어버린 돈에 대한 허탈감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정심은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자신을 학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가에 놓인 제라늄 화분에서 여린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발견했다. 아주 작고 연약했지만 분명한 생명의 기운이었다. 정심은 그 작은 새싹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아직 슬픔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지는 못했지만 깊은 절망 속에서도 다시 한번 살아가려는 아주 작은 희망의 빛깔을 담고 있었다. 수연은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조용히 함께 미소 지었다. 봄볕은 따사로웠고 세상은 여전히 느리지만 분명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